항성이나 행성 같은 천체들은 전 자기장을 지니고 있다. 수정이나 바위 같은 작은 물체들 역시 자기장을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신도 신체 주위에 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약 5m 정도까지 밖으로 뻗쳐 있다. 장은 아름답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 이제는 갈수록 많은 동식물에게서 전자기장이 측정되고 있다. 권위 있는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꽃과 꽃을 수정시키는 벌 사이의 전자기적인 관계를 연구했다. 그들은 벌들이 꽃 주변의 에너지장을 탐지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어느 꽃에 꿀이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공동 연구자인 브리스틀 대학의 생물학자 다니엘 로버트는 말한다. 우리는 호박벌이 최근에 다른 호박벌이 이 꽃에 다녀갔는지, 그래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전기장 탐지 능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존재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의 전자기적 성질은 물질 중심적인 이해에만 빠져 있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다. 코넬 대학의 행동생물학자 토마스 실리는 이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이 존재한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현재 전자기장 탐지력은 조류, 개미, 곤충, 개미알기, 오리, 너구리 등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돌고래도 전자기장 탐지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자를 모양 짓는 장. 나는 전자기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1학년 과학 수업 시간에 종이 위에다 쇳가루를 뿌렸다. 그리고 종이 아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쇳가루들이 재배열되었다. 이 장은 접촉하지 않고 떨어진 상태에서도 물질을 재배열할 수 있었다. 이 간단한 실험은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백만 번씩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쉬이 잊어버린다. 우리는 장이 존재하여 물질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물질 세계의 일상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곧잘 잊어버린다. 항성이나 은하계까지 차원을 확대해도 반대로 한 톨의 원자까지 축소시켜도 우리는 늘 이 장과 마주친다. 인체 속의 낱낱의 세포들은 제각기 고유한 전자기장을 지니고 있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 또한 장을 지니고 있다. 전자기야말로 생물학적 작용의 핵심인 것이다. 장은 무엇을 하는가? 헤럴드 섹스턴 번은 1929년에 예일대 의과대학의 교수가 된 성견지명을 지닌 연구자였다.
그는 생명체가 발달하고 성장할 때 물질이 장에 의해 조직화되는 방식을 측정함으로써 동식물 주위의 에너지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1949년에 중요한 논문에서 단일 신경세포의 전자기장 지도를 그려냈다. 그의 면밀한 측정은 내가 1학년 과학 수업에서 보았던 자석 주위의 쇳가루와 아주 비슷한 형태의 장을 보여주었다. 이 장은 신경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했고 신경에서 떨어질수록 약해졌다. 버의 위대한 통찰은 이런 장이 생명체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역선을 따라 원자, 분자, 그리고 세포로 변신할 수 있도록 장이 역선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을 창조해낸다는 것이었다. 버는 자신의 저서 생명의 장에서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쇳가루의 비유를 사용했다. 종이 위에 쇳가루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쇳가루를 올려놓으면 그것도 버려진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한다. 장이 쇳가루의 패턴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지 쇳가루에 의해 장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버는 이렇게 썼다. 이와 같은 일이 인간의 신체에서도 일어난다. 신체의 분자와 세포들은 끊임없이 흩어졌다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공급되는 새로운 물질로 재구축된다. 그러나 생명장의 제어 덕분에 새로운 분자와 세포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구축되어 과거와 동일한 패턴으로 스스로 배열한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베어서 피부가 다시 자랄 때 장은 새로운 세포들이 스스로 조직될 수 있도록 형틀을 제공해 준다. 에너지는 물질의 부수 현상이 아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물질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어낸다. 1947년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버는 자신이 관찰한 사실이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간의 질병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와 동료들은 자궁암 여성들을 검사하여 이 여성들의 자궁은 건강한 여성들의 자궁과는 다른 전자기 부하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버는 자궁암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여성 집단을 살펴보았다. 이 여성들 중 분명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궁암의 전자기 신호를 보였던 여성에게서는 나중에 암이 발생했다. 암이 물질세포로 나타나기 전에 에너지 장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다. 버의 연구는 심장과 자궁 같은 육체적 기관이나 도룡령과 생쥐 같은 생명체가 에너지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에너지 장이 물질이 응축할 형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장을 변화시키라. 그러면 당신은
물질을 변화시키게 된다. 중국 전통의학에는 마음은 기를 조절하고 혈액은 기를 따른다는 오래된 말이 있다. 고대의 현자들에게 기는 생명 에너지를 의미했고 혈액은 신체의 물질을 의미했다. 에너지가 물질을 조종한다. H2O는 무엇인가?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물은 우리 신체 부피의 약 70%를 차지하고 지표면에서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흔해 빠진 물질이 우리에게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에 대해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 H2O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그야 물이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내가 상온에서 H2O 한 잔을 건네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물이다. 그러나 그 물을 난로 위에 올려 에너지를 가하면 수증기가 된다. 여전히 H2O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높여주면 그것이 취하는 물질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같은 H2O를 냉동실에 넣어서 에너지를 빼앗으면 이 물질은 다시 형태를 바꾸어 얼음이 된다. 에너지의 감소가 다시 물질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이것은 침술에 작용하는 에너지를 연구하는 내 동료인 하버드 의대 에릭 레스코이치 박사가 에너지가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수한 방법으로 암암리에 물질이 취하는 형태를 좌우한다. 물과 치유. 선구적인 연구자 버나드 그라드는 맥길 대학교에서 행한 괄목할 만한 일련의 실험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치유 에너지의 효과를 연구했다. 헝가리의 기병 장교였던 오스카 에스테파니가 치유 능력을 제공했는데 그는 손에서 에너지를 방사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는 훈련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우연히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전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치유력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라드는 우선 생쥐에 대한 에스테바니의 능력을 검증해 보았다. 생쥐의 등에 4줄로 바늘에 찔린 상처를 만들었다. 그리고 에스테바니에게 가운데 2열의 상처만을 치유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과연 이 2줄의 상처가 바깥줄의 상처보다 빨리 치유되었다. 또한 에스테바니의 생쥐들은 학생들로부터 치유받은 생쥐들보다 더 빨리 치유되었다. 다음으로 그라드는 에너지를 가한 물이 보리 씨앗의 성장 속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했다. 에스테파니가 30분 동안 안고 있었던 물을 준 씨앗은 더 잘 발아했고
결과적으로 더 크게 자랐다. 엽록소 함량도 많아졌고 잎의 성장도 질적으로 상당히 나아졌다. 다른 연구자들도 식물이 치유가의 처치를 받은 후에는 성장이나 발화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재료과학 교수 러스텀 로이는 물의 구조에 관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는 물 분자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배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 분자의 배열은 물의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가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물은 이러한 주파수와 공명하고 그 결과 물은 치유력을 띈다. 아델린과 치유의 별. 나는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아델린이라는 여성을 1980년대 초에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자연치유 사례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녀의 사례가 가장 인상 깊었다. 30대 초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델린의 암은 이미 전신에 퍼져 있었다. 아델린의 주치의는 그녀에게 수술을 받고 나서 화학 요법과 방사선 요법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래도 그녀의 생존 가능성은 적었다. 그녀는 몸을 피폐해지게 하는 암 치료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싫어서 수술 대신 마지막 남은 몇 달을 최대한 고요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아델린은 자신이 살았던 북캘리포니아의 삼나무 숲을 오랫동안 걷기 시작했다. 또 그녀는 매일 장시간 목욕을 했는데 식은 물은 빠져나가게 하고 뜨거운 물을 위에서 계속 부어주는 식이었다. 그녀는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숲길을 걸을 때 빛나는 작은 치유의 별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그 별들이 자신의 몸을 통과해가며 암세포에 닿을 때마다 암세포가 풍선 터지듯이 터진다고 상상했다. 아델린은 가능하면 건강에 가장 좋은 식사를 하면서 매일 명상을 했고 영감을 주는 책을 읽고 함께 있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다. 두어 명의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9개월 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다시 왔을 때 주치의는 그녀의 몸에서 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델린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연 속에 몸을 푹 담금으로써 물리적 환경의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마음속을 치유의 별 같은 긍정적인 심상과 영감을 주는 책들의 고양된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었다. 또 산화 스트레스와 세포 퇴행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전자들을 몸에 채우는 방식으로 날마다 목욕했다. 의식의 지휘하에 조성된 긍정적 치유 에너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아델린의 신체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포가 반응하면서 기능을 잃은 악성 종양 조직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육신을 치유했고 다시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델린은 좋은 기분을 느끼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7년 후 내가 그녀를 다시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명상을 하고 있었고 청정한 음식을 먹었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방식을 지키고 있었으며 여전히 암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였다. 아델린의 이야기는 에스테바니 같은 재능을 타고난 치유가만이 에너지로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의식을 치유의 주파수에 맞추면 우리도 치유가가 될 수 있다. 세포 속의 물질이 우리 의식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다. 무한한 마음에서 물질이 창조된다. 우리는 자신이 지구의 자기장으로부터 옆 사람의 심장이 일으키는 자기장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의 장들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신체 기관도 장을 지니고 있고 세포도 장을 지니고 있다. 이 장들은 치유가의 의도와 활동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치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질병이 물질 차원에 뚜렷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의 에너지장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은 주변의 에너지장에 예민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우리는 소리의 주파수가 물질을 변화시키고 아원자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가 입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치유의 의도를 실은 에너지가 가해지면 물질도 흔히 그 의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사람의 에너지가 변하면 물질도 따라서 변한다. 에너지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단순하고 우아하고도 널리 효과 있는 방법으로서 물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문제를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질에 빠져들어 있는 주의를 해방시키면 우리는 에너지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지능을 알아보게 된다. 집착 없는 의식의 차원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무한한 지성의 비국소적 장 속에 무한 가능성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 우주적인 비국소적 장에 자신을 동조시키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접속된다. 그러면 더 이상 물질이 제공하는 비좁은 울타리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패턴화시켜서 무한한 지성의 장애, 끝없는 가능성에 우리의 물질적 형체를 조율시켜준다. 그리하여 그 속에 거하도록 자신을 안착시키면 우리는 물질적 사고에 한정되어 있을 때는 꿈꾸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삶을 창조해내게 된다.